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난 친구를 죽였다. 중학생인 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했다. 그날은 꽤나 심각한 분위기였다. 난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친구는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이유지만 그때 우린 그렇지 않았다. 그 애는 내게 같이 유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난 좀 겁이 났지만 일단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어떻게 죽을 거야? 난 아픈 건 싫어. 괜찮아. 괴롭지 않게 죽을 수 있는 약을 인터넷에서 샀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유리병을 보여주었다. 이 애는 진심이었다. 갑자기 나는 이 애랑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문자 왔어. 뭐라고 왔는데? 별 내용 아니긴 해. 그럼 얼른 끄고 이리 와. 우리는 같이 그 약을 먹고 둘이서 누웠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나는 눈을 떴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경찰과 선생님이 나를 계속해서 추궁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경찰은 친구의 컴퓨터 이력을 조사해 드디어 그 약을 판 인물을 밝혀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자가 판 건 단순 수면제였다. 그자는 자살 지망자가 약을 먹고도 죽지 못한다면 자살을 멈출 거라고 생각해 가짜 약을 판 거라고 진술했다. 즉, 그 애는 죽지 않는 약을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먹어서 죽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고가 분명한데 내가 왜 친구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냐고? 그건 그때 온 문자 때문이다. 그 문자를 그녀에게 보여줬다면 그녀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해석. 주인공은 자신과 모든 걸 같이 하던 친구와 죽음도 함께하기를 바랬고 그 때문에 그녀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문자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죽음을 생각했기에 수면제를 먹고 영원한 잠에 빠졌습니다. 긴 수험 생활 끝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한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기쁨도 잠시 살 집을 구하던 나는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으로는 1인용 반짝을 체험할 수 있는 집, 바퀴벌레가 마구 출몰하는 반지 앞방 같은 집들밖에는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도 최대한 보태주신 거였기 때문에 더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 분명 완벽한 자취 라이프를 꿈꿨는데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날 보자 중개사가 말을 건넸다. 좀 괜찮은 집이 있긴 한데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본 그곳은 앞집들에 비해 너무나 쾌적하고 안락했다. 내가 당장 계약하겠다고 하자 사실 이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세입자가 많아서 좀 보여주기 꺼려졌던 거였어요. 집주인도 반쯤 포기한 집이라. 하지만 귀신을 잘 믿지도 않고 이제껏 가위 한번 눌린 적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서울의 월세값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던 나는 그런 것쯤은 상관없다고 했고 계약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살다 보니 집에는 딱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가끔 이상한 냄새가 집에서 나긴 했지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인가 보다 하고 방향제를 3개쯤 놓으니 더 이상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귀신이 보이는 등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은 없어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다. 학기가 끝나갈 때쯤 난 친해진 학교 친구를 집에 초대해 치킨을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친구는 사라져 있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 친구가 남긴 문자가 와 있었다. 영상 속에 나는 친구가 아무리 말려도 초점 나간 눈으로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계속해서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내 모습에 너무 소름이 끼쳐 당장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머리를 박던 벽에 금이 조금 가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주먹으로 좀 더 내리쳐보자 벽의 일부가 무너졌고 나는 그 순간 귀신이 반년간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려던 것을 마주하고 말았다. 해석. 그 집을 지을 당시 그곳에 시체를 은폐한 범인이 있었고 그 시체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세입자들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려고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밤마다 귀신에게 빙의돼 시체가 있는 벽에 머리를 박았고 마침내 그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물 밖을 궁금해하던 인어공주는 배에 타고 있던 왕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만 한눈에 반한다. 그리고 그를 잊지 못해 마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주고 다리를 얻는다. 드디어 왕자를 만난 그녀는 너무나도 행복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인어의 눈물은 진주가 되어 왕자에게 굴러갔다.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인어공주를 쳐다보았다. 넌 그때 그 인어공주?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맞아요. 그럼 날 위해 더 울어봐. 왕자는 인어공주가 아닌 그녀가 흘리는 진주에만 관심이 있었다. 인어공주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매일 매질을 당하며 진주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녀의 진주는 왕자가 아리따운 여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사용되었다. 왕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동안 공주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처절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윽고 공주는 마음도 눈물도 텅 비어버렸다. 그녀는 마치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인형 같았다. 그녀의 상태를 전해 들은 왕자는 하인들에게 고문의 강도를 더 올리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아무리 모질고 끔찍한 고문에도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진주가 흘러내리지 않았다. 왕자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그녀를 못마땅해하며 날이 밝는 대로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죽음을 기다리던 공주의 앞에 누군가 나타나 열쇠를 건넨다. 그녀는 인어공주의 언니였다. 그녀의 언니 역시 마녀에게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빼앗긴 후였다. 언니는 처참한 공주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며 모두가 잠들면 이 열쇠를 사용해 이곳을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그곳을 떠난다. 모두가 잠든 새벽, 공주는 감옥을 빠져나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왕자의 방문을.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왕자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칼을 높게 치켜들고 그의 심장을 찔러 넣는다. 다음 날 왕자님, 들어가겠습니다. 왕자의 시중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왕자와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린 채로 굳어져 진주가 되어버린 인어공주의 모습이었다. 해석. 공주는 왕자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며 왕자를 만나러 오지만 왕자는 공주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능력만을 사랑했고 공주가 고통받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강제로 진주를 토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끊임없이 진주를 허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도 몸도 짓밟힌 공주는 결국 고장나 버렸습니다. 사형을 코앞에 두고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왕자의 방으로 찾아가 왕자를 죽이고 밀려오는 슬픔에 휩싸여 거대한 진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진주가 되어버린 이유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왕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망가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이었을까요? 10월 29일 금요일. 오늘은 선생님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려오는 숙제를 내주셨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연예인이 될 거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학교에 가고 싶었다. 11월 1일 월요일. 주말이 지나고 한 명씩 앞에 나가서 되고 싶은 것을 발표했다. 다양한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에서 쏟아졌다. 다들 근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금붕어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몇몇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조금 속상했다. 11월 6일 토요일. 선생님은 이야기했다.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봐야 한다고. 나는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물속에 몸이 잠기도록 푹 담갔다.
막혀오는 숨을 참다 보면 아가미가 생겨 숨을 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가미가 생기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내 콜록콜록 가쁜 숨을 토하며 다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내일 다시 시도해봐야지. 11월 13일 토요일. 선생님은 노력하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쯤 금붕어가 될 수 있을까? 거울 속 얼룩덜룩 멍이 든 나는 참 볼품없었다. 금붕어처럼 금세 까먹어버린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텐데. 멍이 든 이유도 고함치는 소리들도 모조리 잊은 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11월 21일 일요일.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금붕어일지도 모르겠다. 좁은 어항에 갇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살기 위해 꼬리를 흔드는 바보 같은 인간 금붕어. 해석. 주인공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금붕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면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내 좁은 집에 갇혀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자신은 이미 어항 속의 금붕어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내 전시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다. 사람들은 고상하게 작품들을 내려다보고는 울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에도 내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저 사람들에게 내 작품은 한낱 유흥에 불과할 테니 어차피 그들은 이곳에서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고뇌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해받지 못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난 이 전시회를 그만둘 수 없다. 끔찍한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어딘가에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배설과도 같은 이 행위에 대가 따위는 없다. 금방 악몽에서 깨어난 듯 땀에 흠뻑 젖은 셔츠와 끔찍한 두통밖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면 다시는 전시회를 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것들에 불을 붙였고 드디어 활활 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 장대하고 아름다웠다. 반짝이는 빛, 온몸을 감싸는 열기. 나는 전시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잊은 채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 해석. 그곳은 주인공의 불행 전시회였습니다. 주인공은 매번 머릿속에 가득 차 터져버릴 듯한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들을 꺼내 남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고 모든 일의 근원인 자신의 불행을 증오하며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불행을 지으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불에 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빨간 모자는 오늘따라 기분이 매우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심부름 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네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에 있어서 다리가 아팠고 무엇보다 미치도록 귀찮았어요. 이 노인네는 다 늙어서 왜 안 죽는 거야?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더 이상 이 먼 곳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소녀는 늑대를 찾아갔어요. 모두가 마을로 떠나고 텅 빈 숲속에서 할머니와 늑대는 서로에게 온기를 베푸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늑대는 자신을 찾아온 빨간 모자를 보자 의아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도 매번 자신을 흘겨보기만 하던 빨간 모자가 저녁 식사에 함께하지 않을래요? 친절하게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니까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꼭 갈게. 빨간 모자는 기쁜 듯이 활짝 웃었어요. 늑대는 그동안 그녀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늑대는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늑대를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셋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빨간 모자가 직접 한 음식은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늑대와 할머니가 연신 감탄하자 빨간 모자는 싱긋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늑대는 잠이 쏟아졌어요. 비몽사몽 잠에서 깨어난 늑대의 앞에는 할머니? 싸늘한 할머니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어요. 늑대는 눈앞에 놓인 끔찍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할머니! 미동도 없는 할머니의 할머니! 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이때 빨간 모자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빨간 모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포악한 짐승처럼 변해버렸다고요. 이제는 저까지 죽이려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에 분개했어요. 순식간에 눈빛이 돌변한 사람들은 총과 무기들을 들고 숲속으로 떼지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늑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울리는 총성을 자장가 삼아 빨간 모자는 눈을 감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입구에 매달린 늑대의 목을 올려다보며 빨간 모자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석. 빨간 모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거나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소시오패스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고 그 죄를 늑대에게 뒤집어 씌웠고 억울하게 사냥당해 죽은 것도 모자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처참하게 전시된 늑대를 바라보며 빨간 모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고 이제 더는 심부름을 하러 숲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